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입니다. 오늘 그 동맹 미래 학술회의 제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동맹 도전, 핵무장한 북한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서 발제를 해주신 그 유지의 중앙부 에디터 발제를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한미 동맹이 처한 현 주소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한미 동맹이 어떤 도전이 닥칠까에 대해서 저널리스트적인 시각에서 아주 매우 재치 있으면서도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저는 북핵 문제를 다루지만 또 제2세션에서 동맹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션 한 9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분의 패널리스트의 발표를 들을 예정입니다. 제가 각 패널리스트께 한 10분씩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분 발제가 끝날 때마다 제가 그분께 드리는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두 번째 다시 그 패널리스트 발표를 드릴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마지막 한 남은 시간 한 30여 분 정도는 전체적으로 종합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널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의 이번 세션의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사회자로서 제 나름대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그 관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패널리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게 되니까 내년 1월 20일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분들의 관심사죠.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얘기를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는 제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리얼리티 정상회담은 그 thug라는 그 영어 표현 썼는데 그런 불량배 김정은을 정당화시켜주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감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전혀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를 한다면 그런 조건 하에서만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앞으로 그 북한에 대한 정책은 미국의 동맹 파트너국들과 협력을 하고 또 중국과의 협력에 기반을 해서 원칙 있는 대북 외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고 두 번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내년 1월 20일 출범해서 그 초기에 북한이 과연 도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CSIS에서 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출범이나 또는 미국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한 4 내지 5주 만에 북한이 반드시 도발을 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도발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시작하게 될 어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3년에 1차 북핵 위기라든가 2003년에 2차 북핵 위기가 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한국의 참여정부 출범 시기와 맞닿아 있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북한이 2차 실험한 바가 있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과연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억지력이라든가 한미연합 방위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한미연합 훈련이 다 지금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상태로 계속 가야 하는 건 맞는 것인지 또
북한의 그런 ICBM 능력이 확장이 될수록 정말 미국이 그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알면서도 한국을 핵우산으로 지켜줄 것이냐 하는 그런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신빙성 문제,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도 현재는 한일 관계 때문에 삼국 안보 협력이 거의 이제 정체 상태에 있는데, 과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은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이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패널 분들의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자님의 문제 제기하고 또 유지혜 차장님의 기조 발제를 들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생겼지만, 우선 10분 정도에 제가 써온 18개의 꼭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유토론 시간에 더 큰 그림 속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지금 핵 문제가 소강 상태고, 이게 다 동맹과 주변국 외교와 관련이 있어서 그 다음 세션 주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북한에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북한 핵 보유를 무효화하는 목표를 마음속에서 가능하다고 믿고 지금 추진하는 주체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큰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지금의 북핵 폐기를 관철시키겠다라는 나라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또 북한 스스로가 그런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당국자들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한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인프라가 계속 지금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인데, 그 뒤에는 중국의 물품 물자 기술,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그 다음에 한국의 우회 지원, 이 세 개가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경제 제재가 작동 중이긴 하지만, 북한은 그 틈새에서도 계속 끈질기게 북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핵이 실존한다 해도 선제 타격 능력이나 킬체인이나 한국형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그런 비대칭 위협의 효용성, 효과에 대해서 얼마든지 좌절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안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경항공모함이라든지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격가지를 도는 직접적인 안보와 관계에 없는 곳에 돈을 쓰거나 화두를 거기에 중점을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복 능력이 있고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지력이 작동한다라는 분명한 의지와 실체를 확인시켜 주기만 해도 사실 지금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도 북한이 오히려 당황할 일인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확장 억지력은 보통 상대방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펼쳐놓은 미국의 안보 우산을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 평상시의 국제 도발이라든지 자잘한 전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남한을 고통 주기, 괴롭히기 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 정권의 계산은 어차피 모든 정책 목표와 인식이 남한 정부와 상당히 일치화되어 있는데, 괜히 국지 도발을 일으켜서 한국 사회를 까다롭게 만들 필요 있느냐. 우파 정권 때는 국지 도발의 수요가 증가하고, 좌파 정권 때는 국지 도발의 수요가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보이지 않는 사이버 도발, 그 다음에 온라인 해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계속 더 강화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 바이든 행정부 미리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북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중국을 어떤 좌표에 놓고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미중 관계가 지금 현 주소가 어떻다를 계속 평가해 가면서 그 부분 집합으로 부수적 대어력을 변수로서 한반도 문제와 북한을 다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ICBM, 특히 이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우주 궤도 재진입 능력과 결부시키거나 아니면 이것을 SLBM 능력과 결부시킴으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이외의 핵실험이나 다른 도발은 이미 너무 많이 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1순위의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ICBM으로 미국을 주의를 끌려고 하는 그런 앞으로의 움직임은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임기 내 완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미리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뭘 예고하는지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지금 섣불리 내줬다가 그 이후에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의 지위나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어떤 괴롭힘이 나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능력의 충족 조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핵과 한반도 외부 안보 환경에 대한 정기적 점검 이 두 가지를 명분으로 해서 시간을 끌면서 지금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를 그것이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의 잠정적인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쿼드 자체를 확대해서 무리하게 한국이 여기에 추가를 원래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아태 지역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연대에 한국이 이제는 조금 더 답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압박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가 내각이 출범한 이후에 한일 관계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결국 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그대로 열릴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이 이벤트를 북한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하나의 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이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호스트 입장에서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 이런 교집합이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에 일본이 미국이 먼저 앞장서서 북한과 뭘 할 때는 상당히 조바심을 느끼지만 미국이 스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앞장서서 북한에 할 만한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도쿄올림픽에 지금 국제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다. 모멘텀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바이든 행정부의 스몰 딜에 대한 관심 그래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신고와 핵 능력의 부분적 감축이 아니더라도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자라는 스몰 딜에 대한 유혹은 앞으로도 1년 동안 계속 삐져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한국이 임기 말이고 또 한국 자체가 국내 정치에 지금 매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도 외교안보팀의 구성 이후에 겨우 6개월 정도 한국의 잔여 임기가 남은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과 함께 못을 서둘러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애매한 친중 그리고 맹목적인 친북 노선이 지금 정부의 색깔이었는데 그것이 자주적 동맹 외교로 포장되거나 균형 외교로 포장되거나 탈냉전 동맹으로 포장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은 나중에 좀 얘기해 보기로 하고 반면에 이제 우파 시각에서는 이제 중견국 외교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내부적 세력 균형자 외교 이렇게 이론으로 포장하게 되는데 그 두 개의 양자 속에서 국민들이 기분상 느끼는 자주를 중시할 경우에 좌파적 시각에 동조하게 되고 그것보다는 여태까지 중국도 당해보니까 이거 심하더라. 결국에 좀 더 냉철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쪽과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지금 논의하는 모든 문제는 다 미시적인 파편적인 주제들이고 결국에는 북한의 급변 논의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겉으로 지금 평화롭게 보이는 북한이 핵 협상을 통해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무슨 큰 한반도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 안 하고 북한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돌발적인 변화가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에 큰 도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몇 년 안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전혀 관심이 없고 미국은 관심이 있지만 자기의 직접적인 홈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알려주지 않고 혼자 조금씩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무시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급변 문제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걸 까먹었었는데 지금 스트리밍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여기 논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문자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논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나중에 종합 토론할 때 여러분들 질문을 패널리스트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발표 잘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두 번째 발표하실 때 할 수 있도록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결국에는 협상이라는 건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협상 자체라는 건 정말 무용한 일이다. 협상 무용론 같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혹자는 그러면 옛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북한을 자위만 하던 그런 상황이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나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됐었는데 결국 그런 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 미사일만 키워주는 시간만 벌어졌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만약에 들린다고 할 경우에 교수님 또 어떻게 또 반론을 제기하실 것인지 그리고 아까 이제 스몰딜 얘기하셨는데 스몰딜과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스몰딜 가능성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비확산론자들 얘기들 중에 보면 무슨 인테리엄 어그리먼트 이렇게 중간 단계 합의 같은 그런 안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널리스트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패널리스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의미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신우주 의원님하고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세 가지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 발표 앞에서 두 번째 문제 얘기를 받아냈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재미있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CSS 보고서가 엄청 맞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을 반박하는 게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재선에 했으면 또 북한이 또 도발을 해요. 미국이랑 좀 물밑거래를 하는 거죠. 2004년도 2012년도 이제 북한 제재 도발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북한 핵위기 사태 들어와서요. 흥미로운 사실이요. 중국의 정권이 변할 때 그 도발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신지정부하고 반대가 개최될 때가 나도 여기다 믿지 마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흥미로운 사실이고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건 이제 10년 전 동맹체제, 동맹오전 북한 대응 오늘 세션 주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미중 관계를 하다 보니까는 미중 관계 쪽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요즘 미중 활동 경쟁 가지고 김정민 원장님께서도 모두 발에서 냉전 입전이냐, 신냉전이냐 이런 말들이 요즘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 국제정치하고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도대체 냉전하고 신냉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밖에 평형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소 관계와 다르게 미중 간에는 경제 교류가 있고 인적 교류가 있고 상호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드를 고민해서 저도 그냥 브레인스토밍 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큰 차이점이 이성관계와는 다르게 냉전 시대는 이제 상대 진영의 확장과 전쟁 없기였는데요. 저는 미중관계는 신민전이라고 우리 표현하자면 상이한 체제하고 정권의 행동 변화를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목표상에서 제일 큰 차이점 같고요. 그다음 대상이 이제 소련의 이성국가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간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육지 대륙에서 바다와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을 포함한 그런 개념은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전략은 과거에는 뭐 집단안보체제, 동맹체제 기반에서 컨테인먼트 폴리시, 억제정책을 하는데요. 이제는 코얼리션 연대 세력의 개념으로 좀 확장이 됐고요. 그다음 거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제 나름대로 여기 타이틀에서 55년으로 회의라고 썼지만도 미국이 지난 70년 동안 추구했던 것은 미국의 동맹국가와 동맹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한일 관계가 바이든 시기에서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하고 신냉전 시대를 보게 되면 그래서 공통점은 이제 가치와 이념이 기대되는 외교 사고가 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신냉전하고 냉전하고 차이점을 고민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미중 오늘날의 미중 탈권 경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탈권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습적인 탈권 개념이라는 게 경쟁 개념을 보게 되면요. 이게 서로 맞붙이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경쟁을 하면 상호 영향이나 상호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음으로써 나선형 효과라든가 뭐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지금 미중 관계는 좀 서로가 지금 뭘 하는 거냐? 미국이 그냥 중국의 행동을 바꾸려고 징벌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징벌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관세 인상 조치라든가 뭐 하와이 소송 사건이라든가 뭐 등등 물론 이제 그 뒷단은 또 뭐가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나타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이 또 제대로 또 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서 경쟁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아주 달라지겠고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은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이버 공간하고 우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 봅니다.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두 공간이 지금 무질서한 상태고요. 그래서 선정을 차지하는 사람이 우위를 정할 수가 있고 우위를 정하는 사람이 무조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체제하고 제도하고 법하고 규범하고 만들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경쟁이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제 결론은 그래서 아마 좀 희망적인 게 그래서 중국이 안 하면 이게 이런 이제 진보적 조치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럼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이제 전략을 풀어나갈 텐데 이런 큰 전략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한미 동맹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연대 세력이라든가 동맹 체제를 바꿔나가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요. 냉전 시기에는 정말 냉전이 시작됐을 때는 미국이 세계 GDP의 40% 가지고 많은 공공재를 미국과 동맹하는 나라에게 제공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공공재를 더 이상 제공을 못하거든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게 우리가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뭐 미국의 뭐 쇠락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외교 개념에서 다자주의가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저희 군사안보 전략이 개념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지폐하는 뭐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자유주의 케이스는 수호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공공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게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그걸 공유하는 거, 확산시키는 거, 그걸 같이 지켜나가는 거 전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 탈승 시비가 오게 되면 이 외교안보 정책을 보게 되면 그래서 동맹하고 우방의 큰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면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도 트럼프가 좀 기이한 행동을 했지만도 트럼프 사고에서 이게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들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가들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는데 동맹국가들은 과연 그런 저는 그 맥락에서 그 다음 사고가 이제 발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지탈국 시작해 자력적인 방방 배치, 군사혁신, 네트워크 강화, 그다음에 미일 방위협력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선상에서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을 이렇게 이제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자극을 시킨 게 이전에 중국이라고 보는데요.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블루워터 네이비 사업을 이제 이미 해방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남중국해 갈등이 표출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중국이 중소평의 원칙, 공동개발해가지고 인도 운동을 쉐어하자 이거였는데요.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9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남중국해 전략이 중국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해양 문제, 뭐 영토 주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항해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중국한테는 이게 태평양 진출의 문제예요. 이 태평양 진출의 자유권이거든요. 그냥 뭐 영토 주권은 뭐 중국 일찍이 남중국해와 중국의 80%를 자기네 영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아니고요. 중국이 태평양을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 진출을 할 수 있는 그 경로가 딱 네 군데밖에 없어요. 필리핀해요, 대만해요, 그 다음에 대한해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진출을 자유롭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우방하고 미국의 일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그 기원 배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저는 중국하고 러시아 연합군사훈련이 정말로 불을 지폈다고 봐야 돼요. 도화장에 이제 불을 붙였는데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중국하고 러시아 연합군사훈련이 2007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비공식 훈련은 맛보기라는 게 2005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이 인쇄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도 정황적인 그 시결성을 보게 되면 이런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은 이제 그 정책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제 특히 미국에서 보게 되면 연속성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2차례 기회를 통해서 바이든이 그래도 좀 트럼프와 차이점을 보이겠다는 게 관세 문제를 이제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자주의를 강조했지만도 바이든의 다자주의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다자주의 개념은 아닙니다. 되게 배타적이고 비개방적이고 차별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가치와 이념에 기반해서 연합체를 구축해서 그 다음에 단장기관이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바이든의 다자주의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병은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특히 북한이라든가 중국과 이제 협상하다가 정세 국면으로 빠지게 되면 제재를 취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정치적 연구는 하고 있는 인권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 원격법이 2010년에 통과되면서 이게 아직 작동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한테 굉장히 유효한 소리가 그래서 한번 이제 미국에 대해 중국의 대응 방안을 보게 되면은 저는 계속해서 미국이 이제 자기네 동맹국하고 동맹국 간의 관계를 동맹국으로 이제 신격화시키면서 이 인쇄 전략이라든가 쿼드 얘기를 그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55년도 시아프 때 실패했던 것을 이제 오늘날에 이제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아까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 뭐 오바마 그다음에 뭐 트럼프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많아도 부시 행정부에서도 동아시아와 태평양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다시 기술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반테러 동맹 체제였죠. 근데 그 반테러 이제 그 단어만 좀 example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중국 협력과 경쟁 방향을 할 것 같고, 지금 다른 보안적 활용도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도 이 중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교정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의 대응이 재밌을 것 같은데,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외 지역 인간주의를 더욱더 강화시켜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육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파워 공격이 계속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이러한 인간주의, 민족주의가 이제 기승을 할 텐데요. 오늘날 현실을 보게 되면 한 번도 분단 이후 이 사이에 처음으로 중국이 남북한한테 모두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 일명 비린다 아니 그 식으로 지금 앞으로 더 하겠죠. 뭐 IMF 시작된 얼마 전에도 중국이랑 화상회의 했는데요. IMF 시작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IMF 배치하면 참 무엇보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한미동맹의 그런 과제가 이제 몇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제에서 이제 이거는 국회의 점수를 적용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의 뭐 인쇄전략이라는 카드 같은 경우는 차나와 불차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어차피 차는 해외 수밖에 없는 선택 기호에 볼 텐데요.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차나와 불차는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인국적인 사고라든가 그런 반박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되려면요. 일단 중국의 1대1로 하고 해양축전 전략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1대1로는 문화전략 성격이 지금 2016년도 되게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1대1로 사업을 참여할 수 없어요. 이 군사적인 문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고요. 중국이 절대로 1대1로 참여 안 시킵니다. 그다음 해양작전 전략을 보게 되면 중국의 해양작전 전략에서 부산선하고 우리 내에서 우리 3면의 바다는 문제 안 되지 않나요? 자기네들이 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 중국 영해에 속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도망갈 길이 있어요. 다 가족끼리 도망가요.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베트남도 뒷바다를 이용하면 돼요. 중국이랑 마주보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평양이고 중동이 인도양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은 달라요. 우리 지리적인 위치가 있는 나라가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 제재 전략하고 본질, 중국 제재 전략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단기적이고요. 양국의 경제에 이게 손을 크게 안 입히는 범주 내에서 대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일 길었던 게 노르웨이 연합 수익이었거든요.
한 13년 정도 있는데 다른 나라 보면 다 이상인데 맥시멈 이상. 보통 2년. 근데 우리가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롯데랑 기업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관광업 같은 경우도 단체관광 있고 개인관광 있는데 중국이 이걸 저거는 걸 잘해요. 대만한테는 개인관광 불허하고 단체관광 허용을 해. 우리한테 단체관광 불허하고 개인관광 허용을 하고. 근데 지금 사드 때문에 우리가 저희 관광업계에 타격이 큰 걸로 나타나는데 사드가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미신을 이제 우리가 탑발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북한 비핵화와 이제 한반도 통일을 이제 중국이 그걸 이제 굉장히 못해야 된다고 그렇게 된 걸 알고, 그러니까 한 미신을 메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유진철님께서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 프레임에 이제 말려들다 보니까는 우리가 또 이제 중국한테 끌어가고 하는 눈치를 보니까 그런 것도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 현실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 중미 전문가는 많이 계시고, 우리 전문가는 많이 계시는 것도, 중국은 미국이 움직여야지, 특히 북한 문제에서 미국이 움직여요. 우리가 입자회담 추동하고 시작할 다 보게 되면, 그때 미국이 중국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거든요. 안 하면 우리 때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철학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맞다. 이거 맞아요.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로 존재하고 역할을 이거를 더 많이 하고 싶으면 한미동맹 기관하고 이제 한미가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한두 가지 정도는 그 추가 질문을 드리면, 미중 경쟁을 패권 경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물론 우리 오늘 지금 대국하고 관련된 부분은 하지만, 흥미로운 말씀이셔가지고, 이게 이제 미중 경쟁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만든 부분입니다. 통상, 환율, 뭐 이런 파트가 있고, 과학기술적으로 통상 이렇게 세 가지 나누잖아요. 근데 무역이나 환율, 뭐 또 군사 뭐 이런 데서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그 중국의 잘못된 프랙티스를 고치겠다든가 중국의 내용이나 룰을 지키지 않는 걸 반영하겠다. 그런 면에서는 이걸 패권 경쟁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반도체, 5G, 뭐 AI 이런 데 있어서 누가 표준화를 잡는, 누가 어떤 기술과 그걸 가지고 그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의 뭐 밑바탕이 될 그런 걸 끌고 가느냐 하는 점에서 보면, 적어도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미중 간의 경쟁은 그건 패권 경쟁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지금 과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미국 쪽에서 나온 그런 아티클 보면 중국은 그 핵무장한 북한하고도 살 용의가 있다. 이미 핵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 패널리스트는 신범철 한국국가전력연구원의 외교안보 센터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범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감 한반도 연구회하고 윤동민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신원식에는 아직 안 오셨는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발표 내용을 들으니까 이재 차장님 그거 책으로 이렇게 잘 발표해서 보시면 베스트셀러가 되겠다. 왜 이렇게 워딩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냥 가슴에 착착 와닿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걸까 변하는 걸까. 아주 그냥 추격으로 너무 좋은 발표, 통찰력 있고 좋은 내용 들었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핵무장한 북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토론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발제자네, 발제문 안 놓은 거라고 해서 정말 사과드리고요. 제가 그 대신에 와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총리적인 그 역량을 발휘해서 정리를 딱 했습니다. 자, 핵무장한 북한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저는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북핵 불용 원칙의 견지. 둘째, 압박과 대화의 병행. 셋째, 안전과 안보의 균형. 넷째, 전략적 우위의 장기적 지속을 통한 해결. 이걸 하나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시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한미동맹 확실에 의해서 제시한 11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10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핵 불용의 원칙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은 바이든 행정부 추궁에 따라서 사실은 스몰딜, 단계적 협상, 동결딜 이 가능성이 저는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뭐 나름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그쪽으로 갈 때 사실 과거에는 우리 김태효 교수님께서 일했던 이명박 정부나 제가 참여해서 외교부에서 일을 했던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막았죠. 사실은 잘못된 거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핵 폐기 쪽으로 선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올해 지금 북한이 도발 안 하고 있고 내년도도 상당히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북한은 이런 거래 쪽으로 방향을 틀으면 만족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국익에 반대되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수용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 양,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인 양 이야기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조건 노라고 한다고도 안 되고 그건 참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호응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이 북핵 불용과 그것을 위해서는 협상을 하더라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는 반드시 받아내라. 사실은 지난 3년간의 협상에서 우리가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못 받아낸 거예요. 북한한테. 정상회담 그렇게 했어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받아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천인호 수석님께서 한참 활동을 하시던 어떻게 보면 9.19 공동 성명에 나와 있는 비핵화 최종 상태를 우리가 못 받아낸 상태에서 단계적 협상 또는 동결길로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 미리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의 최종 상태가 포함된 포괄적 합의가 있으면 가장 좋고 그리고 비핵화 최종 상태가 포함된 단계적 거래라도 거기에서 신고 검증이 잘 포함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북한은 분명히 미국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결하면은 뭐 영변 핵시설과 기타 시설을 갖다가 다 신고받고. 근데 북한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나눌 거예요. 영변 나누고 기타 핵시설 나누고 영변도 우라늄 방식부터 플루토늄 방식 나누고 농축 우라늄 방식 나누고 이거 이렇게 가다가 제재 단계적으로 완화해 주다면은 어느 천년의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첫째. 두 번째, 압박과 대화의 병행은 이제 거짓말하지 말자. 북한의 비핵화 결단이란 말은 거짓말이다.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엔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7월 10일 날 김일정이 담화까지 우리가 들은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핵을 보유하려 한다.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압박과 대화의 병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압박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을 못했던 것이 과거 보수 정권이 아닐까 그랬어요. 마치 급변사 때 북한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다 보가 김정일 조선되니까 보니까 역풍부로 대결 세력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압박만 가지고 북한을 망하게 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이 압박을 잘 유지하면은 결국 북한이 대화로 돌아온다. 2018년에 북한이 대화를 응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뭐 제안도 있었겠지만 2017년에 만들어 놓은 제재가 워낙 수준이 높다 보니까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문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는데 전략 상황을 너무나도 북한에게 유리하게 바꿔줬다는 실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압박은 대화를 위한 수단인데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따가 말씀드릴 전략적 우위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에 대해서는 늘 오픈된 관점을 가자 대화에 조건이 달지 말자
과거 약간 우리 이제 보수 정권을 돌아보면 대화에 약간의 조건을 달았어요. 진정성 있냐 없냐 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지 대화할 수 있다. 근데 대화를 북한이 제의하면 무조건 만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안정과 안보의 균형이라는 것 때문에 뭐냐면은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면은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손해 봤다 그러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안정과 안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도발이라는 측면은 사실은 한반도의 안정을 훼손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안보를 훼손하는 게 뭐냐면은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거나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않는다거나 확장 억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거죠. 따라서 양자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안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안정을 위한 억제력 강화 조치는 다 동의하는데 아무튼 북한 붕괴라든가 급변 사태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비태세는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되 방향이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한 상태에서 무엇이냐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훈련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저는 훈련은 축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것에 의해서 손실되는 안보 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야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조금 돈 들여서라도 미국 가서 훈련해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전략자산도요, 어떻게 보면 반입 중도 안 되고, 거기 동네에 있어서 확장업자가 약화된다면 조금 돈 들여가서라도 미국 가서 훈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안전과 안보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향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전자권 전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이라면 조건을 과연 충족하고 있느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평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임금이 한다는 거 이것은 군사적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평가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든지 말든지 대신에 조건이라는 것 자체를 왜곡하지 말려고 완료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번째, 전략적 우위를 점한 장기적 해결이라는 게 저는 이거를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한반도 전략 상황은요. 제가 와서 대충 그려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북한 대 한미일 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대 한미일 대 마이너스 러시아. 북한과 중국 대 한미일 대 마이너스 러시아. 또는 북중러 대 한미일. 또는 북중러 대 한국 대 마이너스 미국 또는 일본.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요. 북한 대 한미일 공조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봐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편에 서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구도를 보면요. 북중러 대 한국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미국, 일본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략적 상황이 상당히 불리해지고 있다. 따라서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가 단기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상황이고 북한 대 한미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립화시키는 그런 접근으로의 전략적 우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외교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유리한 전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외교의 당면 과제다. 플러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는 독자력, 억제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방개혁 2.0에서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 내시편은 내실있는 부분을 들어보면 이 세션에서 신현식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는 생략하는데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많고요. 핵 대비태세와 관련해서 지금 확장 억제도 지금 한동안 대화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회의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빨리 복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확장 억제 그리고 만약에 동결이 지금 단계에서는 확장 억제를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상황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북핵 불용 원칙이 훼손된다거나
또는 우리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악화된다거나 하면은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뭔가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대표적인 방법은 한국 혼자 하려고 하면은요, 한국만 몰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일 원자력 협력 차원에서 뭔가를 잠깐 띄워놓으면은 중국이 따끔해서 긴장을 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다고 하진 않더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부장님 질문으로 들어와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 것 같냐?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저는 좀 아쉽지만 단계적 동결될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인터림 협상이라고 해서 그쪽은 이건 중간 단계일 뿐이고 완전한 비핵하고 그런 아름다운 미사일을 넣겠지만, 결국 북한과 대화를 하면 북한은 그 상태에서 제재만 이어받고 다음 단계에 비핵화는 최대한 지원하고 시간을 끌면서 북한이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장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트럼프식 쇼를 안 한다는 거는 장점인데, 그 밖에 구체적인 협상에 있어서는 자칫 북한의 의도를 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해야 된다. 그걸 하나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해서 대북 협상에 관한 구체적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참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요구가 더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한미일은 냉전 동맹인가 냉전을 거쳐 탄전전을 거쳐서 현재까지도 10년 전까지도 생존해왔고 적응해왔고 변화해왔다. 두 번째, 냉전 동맹을 해소하고 다자한도로 가야 되는가? 다자한도 동북아에서 절대 힘들다. 왜? 해보니까요, 다자한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자한도를 희망하는 약소국들이 두텁게 존재해야 돼요. 마치 OSCE에서 유럽의 약소국은 아니지만 중견국이라고 할게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자한도를 갖다가 추진하기 위한 힘이 된 거죠. 근데 동북아를 보면요, 6개국 중에 네 나라가 강대국이야. 그 나라들은 다자한도 만료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영내 질서에서 잠깐 처져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지, 이 다자한도를 갖다가 할 나라들이 아니다. 환상을 깨고, 다만 이게 다자한도에서 나쁠 건 없으니까 레트릭 차원에서 계속하자. 한미동맹을 해소하면 남북 평화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가? 평화는 평화인데 북한의 강제에 의한 평화가 되겠죠.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다. 그리고 냉전 2.0 시대 미중 균형회복은 가능한가? 우리가 균형회복 한다고 착각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죠. 우리는 한쪽은 동맹을 맺고 있고 한쪽은 전략적 협력을 맺고 있다. 동맹과 전략적 협력은 위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늘 강조하는 것이 어느 쪽에 대체제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동맹의 대체제는 없고, 전략 협력은 사실 한중 간의 경제 협력 부분, 아까 이제 우리 유지혜 차장님께서 클린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다. 이 상황을, 그런 거를 잘 기회 요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의 지역 패권이 우리에게 전통적인 이익인가?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중 역전은 불가피한가? 중국이 미국 따라잡으려면 아직은 저희가 현직에 있을 때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차세대들이 와서 고민해라. 그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고, 미국의 힘은 뭐냐? 지금은 스마트 파워라고 생각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 밖에 웨어라고 들어가는 건 다 미국이 앞서 있다. 다만 미국의 전반적인 국력은, 바이든이 그 프린 어페어스에서 3, 4월분에 글을 쓴 것도 보면은 미국의 GDP가 세계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과거는 30% 이상 했잖아요. 쇠퇴하고 있는 건 쇠퇴하는 건데, 이 쇠퇴에 대응하는 건요, 대체제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신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전망할까? 앞서 얘기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신정부의 정책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맹 중시, 동맹 활용, 동맹 연계다. 동맹은 중시하고 트럼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간다. 다만 동맹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건 뭐냐면요, 트럼프는 중국 때렸을 때 그냥 미국 관세로 때려요, 단순하게.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관자적 입장에서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속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때리려고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바마 임기 때 미국에서 왔던 수많은 요구 사항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동맹을 연계한다는 것은 앞서 유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가 지역 협력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갖다가 훨씬 더 강조할 것이다. 이 측면이라고 보고 북한과 북핵 문제와 한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 포인트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냉전 2.0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의 방향은 무엇이냐 이 세션에 어떻게 보면은 주제인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대체제가 없어요.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관여를 강화해야 되고 우리의 현실적 이익을 따져보자.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클린 네트워크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5G 문제 되잖아요. 그 부분과 있어서 보면은 작년에 먼저 아직은 오래죠. 미국이 화웨이를 갖다가 제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웨이에 팔 수 있는 삼성 반도체의 총량은 줄어들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가전이라든가 핸드폰에서는 기회는 생기더라. 이런 부분에 갖다가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세 가지를 하면은 한미동맹의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페이퍼를 준비하지 못해서 나를 빨리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론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조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이슈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 다음 마지막 패널리스트인 우정혁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세종연구소 우정혁입니다. 저는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 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미국 쪽을 중심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접근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니 블링컨의 2018년 뉴욕타임즈 글을 배경으로 이제 이란식 해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몰 D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또 맞는 기대인지 하는 측면. 그리고 아까 김영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해리 장관들이 이야기한 해법의 이제 최종적인 지점에 관한 이야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뭐 동맹 관리에는 바이든이 좋겠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기야는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쪽 인사들이 트럼프식 해법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 기저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접근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 달리 이 북핵 해법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인데 그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와는 달리 직접 대화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이게 직접 정상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북핵 문제 해결이 난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인식 아까 공장도 말씀하셨지만 토론토 클라우드라는 이야기가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북한 문제 해결에 좋지 않는 건 아니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정부의 구성. 이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북한 문제라는 것이 적어도 6개월 이상 후에나 이 문제가 미국 정부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짚어본다면 사실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에 그래도 무언가가 좀 될 것 같았던 시기는 이제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 1월 평창에 김여정 등이 오고 펜스 부통령이 올 때까지만 해도 전혀 북미 간의 대화, 특히 비핵 협상을 위한 대화라는 실마리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뭐 북한 방문 이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의 2019년 6월 이제 하노이까지인데 하노이 이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전혀 이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진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노이가 결렬이 되면서 이미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2019년 6월 말 하노이에서 다루어지던 의제 이상의 성과를 가져오지 않게 되면 그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전혀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6월 말에 판문점에서 3자 회동을 했을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실무회담을 하라는 거였고 김정은이 그 실무회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였지 또 정상회담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만이 꼭 방법이었다라는 명제는 좀 잘못된 것이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2019년 2월 이후에는 실무회담을 통한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택하지 않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꼭 정상회담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김정은에 대해서 더 심한 말들을 많이 했었죠. 유엔 연설에서는 북한을 토탈리 디스트로이하겠다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건 아까 신문필 박사님 이야기한 대로 북한이 뭐 어떤 이유에서건 협상에 나오게 하는 데는 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미국 대통령의 어떤 인식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정부 구성과 관련해서 2018년의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 가까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여전히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는 공석이었고 부차관보였던 조세균 대북정책 대표는 이미 3월 달에 그만둔 상태였고 그러니까 두 자리가 이미 공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이제 국방부의 랜디 슈가르 차관보, 필리핀에 가 있던 성김대사,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앨리스 우드 3명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협상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북한과의 협상을 뭐 지체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미국적 요인에 의해서 협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 협상이 2021년 초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미국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협상이 늦어진다거나 협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니 블링컨이 국무장관 내정자가 되면서 그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 썼던 뉴욕타임즈의 오페드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해법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제 글 때문에 우리 일각에서는 역시 빅딜보다는 스몰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당시 국제사회와 이란이 했던 것은 빗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달리 이란은 뭐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JCPOA가 최종 지점으로 삼고자 했던 물론 이제 뭐 그것조차도 미국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로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 당시 미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스몰딜을 선정하고 했다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모델을 토니 블링컨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어떤 최종 지점을 놔두고 스몰딜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블링컨이 그래서 강조했던 것처럼 indefinite, intrusive monitoring을 문서화한다는 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몰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론트 로딩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드러낸다거나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군축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협상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정도도 사실 매우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란들이 그만큼 꼼꼼하게 국제사회 모니터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이제 이게 스몰 딜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두 정상 간에 한 이틀 만나면 뚝딱 나오는 뭐 이러한 정도 합의. 왜냐하면 2019년 하노이 이전에 워낙에 그러한 기대 아니면은 뭐 예측 같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스몰 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매우 간단한 합의이고 두 정상 간에 만나서 합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 토니 블링컨이 이야기했던 인데프니 인트루지브 모니터링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2013년 2월에 JPOA를 위한 협상부터 시작해서 2013년 11월에 JPOA에 와서 그 이후 JCPOA가 2015년 7월에 사인될 때까지 2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스몰 딜을 위한 협의가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란 모델을 따른다고 했을 때도 현재 북한이 핵실험과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했을 때에 미국의 접근 방식은 오히려 그거보다 길어지는 과정, 더 JCPOA가 159페이지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페이지 수의 문서,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간단한 과정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북핵론에 관련해서 아까 김봉자님께서 페리 장관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1927년생이시죠. 그리고 장관을 했을 시기가 클린턴 때 94년, 97년.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도 다르고 미국과 중국 간의 상황도 전혀 다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충론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당시 94년, 97년 페리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했을 때처럼 뭐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뭐 핵시험도 없었고 지금처럼 뭐 핵무기, 미사일 같은 건 전혀 없을 때 사용하던 어떤 인식을 지금 2020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충론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매우 94년, 97년은 사실 뭐 미국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중국이 이출되고 맞게 되면 소련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국제사회가 좀 더 과감하게 끌어야 된다는 논의가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 남북 북미 간의 군축적인 접근이 이야기되는 환경과 지금 전혀 다른 미국과 중국 간의 다이내믹이 있는 상황에서 군축의 논의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북미 남북 간의 군축을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경쟁 사회에서 전혀 아이솔레이션 된 상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축론자들의 논의가 90년대의 상황 그리고 미중 간의 논의가 90년대로 돌아간 상황을 지금에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그건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논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그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점은 아까 이제 이란 핵합의의 이 적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합의는 핵물질 생산 능력만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키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였지만 지금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됐건 유엔에서 CBI라는 면을 강조해놨고 또 미국 의회에서도 제재 해제나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이 최종적인 이 CBID 측면에서의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건드리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남겨놓지 않고서는 그 앞부분 소위 말하는 스몰딜에 관한 합의도 정치적으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최후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능력 제거를 담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많은 부분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러면 연결이 됐던 북한 전역에 대한 인스펙션이나 베리피케이션이 됐건 또
도대체 뭘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미국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별로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이 뒷북 핵 무기와 전반적인 핵 능력을 놔둔 상태를 최종적인 목표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미국에서도 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이제 매우 힘든 과정이 되는 것이고 북한이 과연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북한이 그 작은 길이라도 받고 시작을 하느냐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지 북한이 그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로 판명이 될 수는 저는 없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럼 미국이 아쉽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스몰 웨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핵 무기를 제거하지 않는 지점을 최종 목표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했던 많은 관료들은 이 최종적인 북한의 핵 능력 제거가 되지 않는 미국은 디터런스 앤 아이솔레이션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과 중국도 상대했는데 북한을 디터 못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과연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디터하기 어려우니 뭐라도 주고 합의를 해야겠다라는 접근으로 나오게 될지는 저는 사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 정부 임기가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미국 정부와 이런 의견을 얼마나 조율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뭐 미국이 준비가 안 돼서 협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협상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저도 모두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이 도발을 할지 않을지 북한이 정말 바이든 행정부 대개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 100일 동안 펄러스 리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펄러스를 한 100일 정도 되는 시점에 다 발표를 하는 게 관례인데 그 100일 동안 북한 진득하게 기다려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어떤 신호가 오니까 과연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못 기다리고 그 전에 도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내에서 나오는 또 우리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북한이 일단 도발을 해버리면 마치 오바마 행정부 1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Unclench fist. 내가 북한한테 손을 내밀면서 북한이 손을 잡으면 내가 쥐었던 주먹을 풀어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도발했죠. 그래서 그게 스트래티피케이션스의 그 모토가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이라도 당선자 시절이지만 아직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북한한테 힘을 보내야 된다. 얘도 조금 기다리면 우리가 협상할 여유가 있고 그런 어떤 선의의 제스처로서 무슨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뭐 백신 지원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한다는 그런 걸 밝혀야 북한이 그래도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견해도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발표하실 때 보게 된 생각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한 3, 4분씩 답변을 하시되 추가적으로 이건 뭐 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이렇게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건 하나는 지금 아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해서 과연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북핵 정책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소위 비확산 핵 구축론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끌 것인지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파벌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까 어떤 분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 좀 생각이 있으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그 설리반 국방보고자관 내정자, 그 다음에 에블리 힌스 DNI 국장 내정자 모두 다 사실은 2016년, 17년 오바마 행정부 2기 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압박을 다 같이 스트럭처를 만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성향을 계속 유지한다면 사실 비핵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비확산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ICBM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10월 10일 방청호 75분에 두 가지의 새로운 무기를 봤는데 더 길고 더 이제 둘레가 굵어진 ICBM 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그 SLBM 그 신형이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도발하게 된다면 그게 ICBM 소위 버그라는 꼭 MIRV는 아니지만 적어도 멀티플 리엔트리 비클라스는 MRV 정도의 그런 걸 보여줄 것인지 SLBM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6차 핵심으로 다 그 핵무력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뭐 필요하면 7차 핵실험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즉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결국 미국 간의 직접 협상이라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클린턴 행정부 때 그렇게 미국 직접 길하다가 잘 안 되니까 부시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육자회담이면 다자 형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서도 역시 또 양자가 잘 안 되니까 혹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다자 차원의 그런 네고시에이션하는 방식을 다시 미국에 검토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 그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태희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건데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역대 한미 행정부들은 꾸준하게 그런 가능성을 협의를 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한미 간의 대책을 할 것인지 다 조율해왔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라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런 거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제가 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다시 김태호 교수님은 한 3, 4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이게 이번 세션의 마지막 정리 발언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제 두피가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막 야단맞는데요. 2시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안보 이슈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니까 딱딱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론 내봐야 반영이 잘 안 되잖아요. 더 딱딱해져서 집에 가요. 어쨌든 간에 뭐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본부장님의 질문. 오바마처럼 신 바이든 행정부도 시간 끌다가 뭐 했냐 라는 욕먹기 싫어서 중간에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대화가 가능하고 어떤 딜이 있을 것 같냐. 2021년까지는 저는 그렇게 조바심을 안 느낄 거라고 봐요. 임기 초편인데 뭐 네가 지금 시간만 끌고 인내하면서 한 게 뭐냐 이거 될 타이밍은 아닌데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년 동안에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서둘러서 무슨 스몰들, 미디엄 사이즈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임기 4년 동안에 그런 인식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 미국이 대화하자고 하면 경제 제재 완화겠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 경제 제재 완화를 하면 내가 그거를 비용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고 종전선언도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미국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 핵시설 신고겠죠. 그 다음에 네가 갖고 있는 핵물질과 무기의 목록을 먼저 보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 문제가 다 끝날 것인지 목표 시점을 좀 생각하는 걸 알려다오. 그 다음에 현재 활동을 동결할 수 있냐. 그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지난 20년 동안 4번인가 합의했어요. 94년도 제네바 합의에는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목록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결하고 있으면 나중에 해결하자 하는데 동결을 못 참았죠. 2005년도 9.19 합의하고 2007년도 2.13하고 13 합의. 이거는 우라늄을 쏙 빼놓은 부분적인 목록에 대해서 부분적인 동결인데 그것도 받아먹기만 하고 중간에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그랜드 바겐을 제시했는데 9.19 합의가 안 됐던 이유는 당신의 목표 시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우리 임기 끝나도 좋으니까 언제까지 핵폭이 끝낼래? 하니까 대답하기 싫다. 이렇게 답해왔어요. 그러니까 핵폭이 안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이제 오바마의 2012년 2.29 합의죠. 그게 이제 여태까지 뭐 했냐.
나도 이렇게 북한과 해봤거든. 그랬더니 이 구도 깨졌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대충 대화를 안 하고 있어도 욕을 하지 않는 게 이 구를 당해봤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이렇게 신뢰하기 힘든 파트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스몰 딜이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이 최소한으로 강조하고 있는 완결 시점과 목록과 그 다음에 동결에 대해서 북한이 한 번도 여태까지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건데 최근에 제가 학술지 논문 심사를 한 2개 정도 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논문의 주장이 북한의 대미 협상 전술이 성공했다. 왜냐하면은 핵 폐기 논의에서 핵 군축 논의로 파라다임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문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미국은 마음속으로는 아예 물 건너갔다. 이제는 뭐 북핵 폐기 불가능하지 하더라도 적어도 외교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자 그래 오늘부터 내가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핵 군축이라는 이슈를 받아들일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그 주장할 수 있어도 현실 외교에서는 맞지 않는 주장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어떤 논문에 제가 이제 만난 주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국제정치 환경은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 다르다. 중국이 훨씬 컸고 한국의 대외 전략의 스트레스가 훨씬 갈등 요인이 많아졌다. 이 딜레마를 이해하면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비슷해 보여도 다르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결국엔 지금의 자주 외교를 두둔하는 거죠.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하고 그때 노무현 정부하고 사람이 똑같아요. 386이 15년 전에 했던 거를 똑같이 586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도 되고 과거에는 조금 미숙해도 봐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제 환경과 구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논리가 갑자기 정당화될 수는 아니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정책을 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시겠지만 언젠간 죽기 전에 완성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제 구조로서 독립 변수를 설명하기에는 인식론적인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나 파워풀하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중국 정책, 북한 정책, 그리고 전작권 정책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처음부터 하고 싶은 게 똑같다면 국제 구조를 왜 독립 변수를 쓰냐 이 말이에요. 중국이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속으로 한국에 대한 목표치가 다른데 우리 대한민국은 최대로 중국이 제일 희망하는 것을 중국의 진심으로 알고 그 가설에 근거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미동맹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바꿔가면서 대중정책을 바꾸는 것. 사드나 뭐 이런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3가지 이상으로 확실히 확고하게 약속을 해놓고 중국 관계를 봉합하려고 하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래 그게 중국의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중국도 놀란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줘서. 그러니까 중국의 원래의 떠보기 그리고 인식과 그 다음에 본질적인 목표가 괴리가 있는데도 지나치게 한국이 먼저 부담을 느끼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도 우리 같이 모시고 일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걸 하겠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 이 이슈는 어디까지 하고 할 수 있고 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요. 중국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일단 포기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좀 제대로 알려달라. 중간중간에 좀 상의할 수 없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A, B, C를 정해놓고 상대방에 통보를 하면 그게 먹혀요. 근데 우리는 중국의 맥시멈을 가지고 완전히 그 밑에서 놀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냐. 지금 바이든은 신자유민주주의 동맹 네트워크인데 한국 정부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에서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전략적으로 중국이냐 북한이냐 미국을 따지기 앞서서 그 가치 동맹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익숙하거나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연세대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라고 자처하는 학자들이 많고 또 서울대를 중심으로 구성주의라고 자처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물론 서울대 교수님들도 계시고 출신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분은 아니고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주고받는 협상의 가치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무거운 가치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걸 양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내놓으려고 하면서 주고받기가 성공했다. 혹은 합의를 나중에 일방적으로 저쪽이 깼는데 그것도 포용해야 된다. 이거는 자유주의가 아니거든요. 신자유제도주의는 제가 이야기로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로버트 코헤인이나 뭐 이런 케네스 오이나 협상 전문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상대방이 배반했을 때 굉장히 무자비하게 보복을 해버려요. 그럼으로써 다시 게임으로 복귀시키도록 처벌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공부한 분들이 그걸 하나도 옳게 적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를 공부했다 칩시다. 북한 지도자와 우리가 신뢰가 없다. 시간을 가지고 노력한다. 근데 구성주의의 대상은 상대방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구성주의를 적용한 사람들이 북한의 오로지 한 명 리더와의 신뢰를 얘기하고 그걸 마치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를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국제정치론은 많이 공부했는데 우리 한국에 제대로 적용되는 이론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아서 한 3분씩만. 네, 전 교수님. 저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 팩경경제에서 표준화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표준화 관련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게 많이들 이 문제를 물어보는데 표준화로 팩경을 잡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미 많은 기술이 표준화돼 있어요. 뭐 우리가 IoT, AI, 5G, IoT, 뭐 사이버 다 표준화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표준화된 거를 지금 중국이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고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질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EU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집중해서 지금 협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미스 중에서 북한 비핵화 원하냐 안 원하냐. 저는 북한하고 중국이 그 비핵화 문제 가지고 우리 일치를 보는 면 중에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예요. 중국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지대 구상에 동의를 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론상.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핵군축이라든가 비핵화 문제로 가게 되면 중국이 여기 동의를 안 할 거예요. 그럼 자기들 대상이 되거든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지대 구상에는 주변 국가에 다 포함해요. 블라디보스톡의 핵기지도 그 철회되고 중국도 산동 이내로 이제 핵 배치를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중국이 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안 원해요. 그건 자기네가 북한에 대해서 핵 억지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 미사일 개수 탄도 같은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어떤 도발 그 김부부장님께서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순서를 나야 잘하신 것 같아요. ICBM, SLBM 핵실험 이게 미국이 느끼는 그 위협의 순위대로 나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하는 게 미국한테 최소의 위협감을 줄 거고 난 SLBM, ICBM 이렇게 가고 네. 그다음에 급변 사태에 대해서 논의가 있느냐? 저는 그 덤포드가 중국에 갔다 온 다음에 2017년 7월에 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신목철 센터장.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북한이 진득하게 있을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대화 제안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관련해서 북한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도발을 해도 기다리는 거고 도발을 안 해도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하게 그래야지 자기들이 협상 전략에서 우위를 점한다 그런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 때까지 그걸 보면서 자기의 행보를 판단하는데 기준점은 한 2월 중순까지는 저는 도발보다는 기다릴 것 같고요. 지금 또 열병식 한다고 하잖아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저강도 쪽으로 가는 거지 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한 3월 연합군사훈련 재개 과정을 보아가면서 입장을 보고 연합군사훈련에 이제 대응하는 것 차원에서 중국에서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쯤이 이제 크리티컬한 타이밍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정혁 박사님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보면은 그 요인 플러스 우리 정부 입장을 그래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그럼 이제 우리 정부는 그걸 또 알고 있잖아요. 우리 외교부가 또 분석을 워낙 잘하겠습니까? 이미 다 보고됐을 거고. 그럼 뭐냐? 아마 대화 재개, 조기에 대화 재개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질 거예요. 공식적으로 정부 출범하면. 그럼 어떻게? 뭐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임명해서 협상을 진행한다거나. 그거 임명하는 행위 자체가 북한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아마 우리 정부가 요구할 것이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 이제 얘기한 거, 사실 전체 리스트를 다 신고하면은 사실은 핵무기까지 신고하고 하면 거의 빅딜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아마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 핵물질 핵무기 4개를 놔두면은 아마 영변만 가지고도 저는 이 비확산론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또 북한이 더 자르면은 옛날에 했었던 영변 그 원자로부터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걸려들기 시작하면 이건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정부는 그렇게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호응을 해주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맞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정부에서 일하고 있어도 아마 그런 시나리오 짜서 벌써 청와대에 몇 번은 보고하고 토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은 출범한 다음에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고 사실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협조를 또 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익 균형을 하면서 접근할 경우 저는 나쁜 방향의 스몰들을 우려하는 거죠. 사실 걱정도 팔자라는데 제가 국방연구원에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니까 처음에 9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도 많지만 저한테 맨날 그래요. 야, 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지막에 성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니까 과도한 걱정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우려한다. 그러니까 사실 동결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동결들이 살라미를 갈 때 최종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길이라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고요. 다자 협상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미중 간의 신뢰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다자 협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도 그걸 안 거고. 다만 평화 체제를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2&4가 될 거예요. 2 플러스 4가 아니라 핵 문제는 북미가 직접 협상하고 평화체제 논의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을 끌어들이는 그런 쪽으로 간다. 지금 특히 바이든하고 러시아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육자의 결정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북한 급변 사태 관련 조율 지금도 하냐? 정부에서 준비는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향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북한 급변 사태 논의할 때, 과거 초기 단계 논의는 통일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다 없앤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상황 관리해서 어떻게 현상 회복을 빨리 할 것인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저도 모르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혁 교수님. 네. 아까 그 도발 가능성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2019년 작년 한 이맘때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할 때와 비슷한 고민이 여전히 북한에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김태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웬만한 거를 해서는 그냥 하고 마는 거지 그것이 어떤 미국의 뭐 새로운 셈법을 가져올 만큼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셈법을 바꿀 만한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 과연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그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2019년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하고 2020년 1월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하지 못했을 때의 고민은 저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작은 미사일 정도, 그러니까 2019년 가을에 뭐 연속으로 몇 차례 쐈던 작은 미사일도 물론 뭐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 그것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 도발을 뭐 내부적인 요인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그러한 도발적 행동이 미국의 계산을 바꿀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계산, 뭐 이러한 요인들로 뭐 도발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뭐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다든지 뭐 이러한 정도로 강하게 도발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미국이 뭐 협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맥시멈 프레셔를 하게 될지 뭐 이런 것을 북한이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러한 고민은 아마 당분간 북한에서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리스트들 발표 그리고 토론 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90분 동안에 핵무장하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다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북핵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한미동맹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는 제2세션에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5분부터 4시 2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갖고 그다음 2세션이 4시 20분에 시작되겠습니다. 여러 패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